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불광사법회 온 지가 한 2, 3년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인연이 맺어지니까 큰 스님 추모 학술대회도 왔었고 국제학술대회도 왔었고 벌써 제가 이런 단에 쓴 기억이 한 5번째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아마 BBS 불교 방송에서 촬영했던 한국의 이제 고승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승랑 스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2번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보니까 벌써 7번째 지금 이 불광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앞으로 아마 더 자주 뵙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법당 크게 새로 완공하시고서 이제 제2의 불가운동을 시작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강의 부탁을 받을 때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뭐 어떤 걸 해도 괜찮다는 말씀하시길래 이제 어떤 말씀 드릴까 하다가 원래 제 생각에서는 이 불광에서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제 그런 광명이다라는 생각에서 화엄경 의상대사 법성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2의 불광운동과 연관시켜서 말을 해주면은 강의를 해주면은 고맙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 연구원 분들께서 작업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서, 그다음에 무슨 4대 기조, 10대 중점 과제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점을 얘기한다면은 사항구보리 하화중생, 그러니까 자기 완성과 그다음에 사회 완성, 이 두 가지가 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제2의 불광운동 요점을 제가 이해한 대로 중요한 구절 2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일 공동체 건설 운동인데 그 내용이 2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삶이 행복하고 원대한 정신적 가치가 실현되는 개인의 완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갖다 위한 이제 그런 운동이 되겠죠. 이게 사항구보리 길이고요. 사항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길이 되겠고, 그다음에 2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 완성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타, 하와 중생의 어떤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하면은 수행의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자리의 측면, 나의 수행만을 되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광사는 큰 스님께서 74년도에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은 사회를 향한 이제 그런 실천적 운동을 더 중시한다는 이제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가지 운동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나타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참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추상적인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뻔하지 않은 얘기, 흔히 듣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전에 한번 국제학술대회 할 때 사회 보면서, 토론사회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를 큰 스님들 법명에 의해서 그렇게 재미있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는데 약간 삼국시대 이후에 신라시대가 이제 되고요. 근데 약간 삼국시대와 신라시대 전환기에 살았던 분이, 그러니까 삼국 통일기에 활동하셨던 분이 원효 큰 스님이십니다. 원효 스님. 근데 원효 스님의 법명이 으뜸원자에다가 새벽 효자를 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흔히 새벽에 뜬 태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새벽을 이으신 분이 원효 스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라시대 다음이 이제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의 가장 큰 스님은 보조진울 스님이십니다. 보조진울. 보조 스님의 법호가 또 불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태양이죠.
그러니까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두루보자에다가 빛을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두루 비치려면은 그러니까 중천에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새벽의 태양이라면은 고려 시대의 보조 진울스님은 그러니까 대낮의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흥할 때 이때가 이제 고려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시대가 돼가지고 숭유 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이제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때 불교 이제 그 계를 이끌었던 그런 가장 큰 스님이 서산대서 휴정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에 해가 꼴깍 지죠. 그래서 서산에다가 그러니까 쉴 휴자 고유할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그 큰 스님 세 분이 있는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세 분이 계신데 법명을 풀어본다면은 그러니까 태양빛에 풀어본다면은 새벽이었다가 이제 대낮이었다가 그 다음에 밤에 저녁의 이미지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법명이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법명을 지을 때 아마 그 시대에 살던 분들이 불교를 대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불교가 어떠한 종교다라는 그런 이미지 가지고서 법명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초창기에 스님들 법명 보면은 뭐 태연이든지 태현, 클태자, 어지련자, 의상이든지 원효든지 이런 식의 어떤 활동적이고 밝은 법명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시대 말이 돼가지고서 진짜 그때는 조선시대 말은 불교도 물론 억압받고 있었지만은 나라 국군 전체가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이었죠. 이때 스님들 법명을 보면은 빌공자, 빌허자, 달월자 들어간 스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컴컴한 밤중의 이미지입니다. 밤중의 이미지. 그래서 은둔과 이제 그런 어떤 어둠, 이것이 이제 불교의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밤이 깊으면은 반드시 또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그래서 근현대가 되면서 60년대부터,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불교가 사실 이제 새롭게 그렇게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추워가지고서 조금 목이 잠긴 것 같습니다. 1960년대가 이 현대불교, 한국 현대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그때 대표하는 스님이 효봉 큰 스님이십니다. 새벽 효자에다가 봉우리 봉자를 씁니다. 다시 깊은 밤이 지나고서 새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두운 밤을 다 삼킨 분이 누구냐 할 때 탄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킬 탄자에다가 필허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광사 큰 스님, 그러니까 빛광자에 이제 덕자를 쓰는 이제 이 큰 스님 법명도 역시 밝은 이미지고 또 우리 사찰 이미지도 그러니까 불광사 아주 밝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현대 불교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섰고 또 수십 년 동안 이제 변치 않고 이제 그분의 정신을 이끌어왔던 그런 사찰이 바로 불광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불교만이 아니고 불교가 불교 신자만을 위한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밝은 이미지를 갖는 이 불광사의 역할이 아주 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60년대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960년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1960년대에 불교가 서구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분, 서구에 히피라고 들어보셨지, 히피. 그러니까 히피 하면은 보통 마약을 먹는 사람들, 아니면 퇴폐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 60년대에 살았던 서구 젊은이들 중에서 이제 그런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히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실제 그것은 부작용의 일부일 뿐이고 1960년대에 서양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60년대에 대항문화운동입니다. 혹은 저항문화운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60년대가 월남전이 한참일 때입니다. 그때 이제 반전 운동이 일어나면서 젊은 친구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데모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70년대 초반까지 쭉 이어집니다. 한 10년, 15년 이상을 갖다가 이러면서 서구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 이전까지의 서구 사회는 그 인종차별이 심했고 남녀차별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철폐운동도 60년대에 일어났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이 활동했던 때가 바로 60년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 여권운동이에요. 그 이념도 6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60년대 서구 사회의 그런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 학생운동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지금 미국 가면은 백인들하고 같이 식당에 못 들어갑니다. 6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흑인보다도 더 밑에 있었습니다. 황인종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버스도 백인 타는 버스에 우리 탔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랬는데 60년대에 서구의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그 카운트 컬처, 그 이전까지의 서구 문명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가지고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평등운동을 갖다 일으켰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철폐가 되고, 그 다음에 남녀차별이 철폐가 되고, 그 다음에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월남전에서 미국이 이제 물러나는 그런 결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세계 역사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게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조명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주류의 어떤 운동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금은 또 역사에서 거의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주류 역사학계에서 이제 그런 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옛날 필름 보면은 그 서양 사람들 그 뉴욕이든지 유럽 풍경을 보여주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실크햇 중절모에다가 정장을 입고서 밖에 나갑니다. 그다음 대학 강단에서 강의할 경우에도 그 교수들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보셨죠? 박사 가운 입고 올라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립했다가 앉습니다. 근데 60년대에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게 다 없어집니다. 장발이 생기고요. 남자들이 머리 기릅니다. 그 다음에 청바지 입고요. 그 다음에 보석도 무슨 금은 보석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가죽끈 같은 거, 쇠스랑 같은 거 이런 걸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피어싱 아시죠? 코 뚫고 귀 뚫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모든 어떤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평등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럼 그런 운동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경우에 그 월남전에 이제 일어날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똑같은 징병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병이에요. 지금은 지원병이죠, 미국이. 우리는 의무병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젊은이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초반에 이제 입학을 했다가 그 하루아침에 다 징집됩니다. 그때 그 젊은 남자들이, 청년들이 그랬다가 나중에 복학을 하는데 한 3분의 1은 사망합니다. 어디에서? 월남에서.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 머리가 도는 겁니다. 그때 그 군대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고는 캐시어스 클레이입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권투 선수. 이 사람이 징병 거부했다가 3년간 징역형을 삽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개종을 하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캐시어스 클레이인데 무하마드 알리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물론 지금은 뭐 파킨슨병 걸려가지고서 이제 고생하는 뭐 그런 거 얘기 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징병제도가 있던 나라가였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이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전쟁 때마다 끌려나가서 사망을 합니다. 계속. 근데 거기 저항도 못했고, 또 그 이전에는 물론 6.25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1945년에 끝나지만은 그때도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가 어마어마하게 희생이 됩니다. 20대 초반들이, 남자들이.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1차 대전이 있었죠. 1917년도에 1차 대전 때 이제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고, 그때 이제 어떤 상실감에 빠진 어떤 젊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젊은 사람들을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1917년 1차 대전 이후부터 2차 대전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들어보셨죠? 그 해밍웨이가 활동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서 저항도 못하고 끌려는 갑니다. 이제 징병에. 그 다음에 이 1945년도에 2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이제 끝날 때 그 다음 세대를 비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비트 제너레이션. 비트 세대예요. 비트. 비트 음악 들어보셨죠? 쿵쾅쿵쾅 거리는 거. 그건 뭐냐 하면은 문화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제 그게 바로 비트 세대였고요.
1960년대에 일어났던 히피들, 이 사람들은 크게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뉴에이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하면 일단 많이 들어본 말이죠. 신세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뉴에이지가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그런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 저항했던, 데모했던 이런 친구들을 뉴에이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1차 대전부터 근 한 50년 동안을 20대 초반에 서양의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목숨을 잃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항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60년대에 처음 힘을 받아가지고서 드디어 사회로 뛰쳐나옵니다. 이게 히피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비로소 용기를 내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냐 하는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뭔지 아세요? 4.19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1960년도 4월 19일 날 이제 4월 4일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서는 서구의 젊은이들이 그 시카고 대학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서 모임을 결성합니다. 모임을 젊은 그 학생 모임을 결성해요. 그게 약자가 SDS입니다. 삼성 SDS 있죠? 다른 겁니다. SDS인데 그 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미국 사회와 서구 사회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4년 동안을 스터디 그룹을 이제 만드는데 시카고 대학의 애너버 캠퍼스에 모여가지고서 시작을 했다가 4년 동안 무르익습니다. 그때 이 교재로 삼았던 그 교과서가 여러분 마르쿠제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마르쿠제.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후기 산업사회의 어떤 모순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사회 철학책입니다. 그 책이 교재가 돼가지고서 4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랬다가 드디어 결론을 냅니다. 그 다음에 1964년도 12월 달에 드디어 뛰쳐나옵니다. 어디에서? 이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정문 앞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위예요. 그때 통기타를 들고서 앞장섰던 가수가 있습니다. 조한 바에즈. 여러분 팝송 중에 꽃들은 어디로 갔나 아세요?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어떻게 부르냐면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게 조한 바에즈 노래인데 그게 월남전서 희생당한 사람들 꽃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하여튼 나중에 무덤으로 갔다까지 나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비가입니다. 근데 통기타를 들고서는 조한 바에즈가 그 노래를 시작합니다. 조한 바에즈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독실한 불자예요. 아버지가 멕시칸 계통이고 이제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제 젊을 때부터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사회 개혁에 뛰어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는 아마 이제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사시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 세계 역사의 이 반쪽, 그러니까 근대사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한쪽을 갖다가 눈을 감고서 한쪽만 봐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될지, 그걸 전혀 스스로 사유할 줄 모릅니다. 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시대,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세계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반쪽, 흔히 얘기되지 않은 반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서구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왜 폭력적이에요?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분들이 들어오셔갖고서는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는데 먹을 거 주고 다, 그쵸? 경제개발 도와주고 하면서 부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얼굴만 보더라도 다 천사처럼 느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제 그렇고요. 옛날에 말만 붙여도 막 영광스럽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KBS에서 중국에 대해서 다큐 이제 4편제가 나왔는데 얼핏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들을 우리가 능가하고 말겠다. 이런 경제의식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때 이제 물론 패전을 했죠. 근데 아직 반성을 안 하죠. 언젠가 저놈들을 이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쓰라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사의 반쪽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양 문명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거기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구인이 150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최초의 진정한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한 것은 군사적 혁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전쟁 수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서구는 사상, 가치관, 종교의 우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화된 폭력의 우위로 세계를 정복하였다. 서구인은 종종 이런 사실을 잊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죄를 졌다는 거, 비서구인은 결코 이 점을 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구 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원한에 차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만은. 또 하나 얘기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서구 숭배입니다. 서구 숭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론 잘 지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와 다를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도 못한 분들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검색 서양 사이트 할 줄 아는 분 계시면은 내셔널 IQ 해가지고서 IQ가 누가 제일 높은지 어느 나라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IQ 세계에서 국가별로 그걸 영국에서 계속 통계를 냅니다. 국가별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이 동아시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이 106인가 그랬습니다. 106. IQ가. 물론 IQ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은 일부의 능력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서양 중에서는 덴마크가 이제 그 밑에 옵니다. 한 6위, 7위쯤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30위쯤 떨어집니다. IQ 평균 92 이렇게 됩니다. 유태인들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식의 인식이 우리한테 심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 더 이제 이 문명의 충돌의 구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이든지 과학기술이든지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컬럼버스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인디안들 그렇죠? 살육을 하고 학살을 하고 모든 걸 다 뺏어오죠. 유럽 대륙의 4배 되는 면적이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화가 쏟아져 들어오니까는 그 다음부터 서양이 과학, 기술, 예술, 문학 모든 게 다 발달합니다. 그 이전까지의 서양은 형편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헌팅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문명의 충돌을 다시 한번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크리스토교공은 8세기와 9세기 무렵에 독자적 문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의 문명 수준은 다른 문명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다. 중국은 당나라, 그러니까 618년부터 907년까지입니다. 송나라, 960년부터 1279년까지, 명나라, 1468에서 1644년까지 시대에 이슬람은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비잔틴은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유럽을 훨씬 능가하는 경제력, 영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술적, 학술적, 과학적 성취도 면에서도 유럽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송명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 신라, 고려, 조선시대 때입니다. 이때는 신라, 고려, 조선 이 한 번다가 유럽보다 월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든지 문화든지 여러분 금속활자 얘기 왜 자꾸 합니까? 상대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컬럼버스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가 그렇죠? 금은 덩어리가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니까는 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여러분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 뭐 누구나 잘 아시죠? 그걸 누가 일으킵니까? 시민혁명이다 흔히 얘기합니다. 시민혁명. 근데 그 주도 세력은 바로 상업인들입니다. 상업인이 뭐냐 하면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고서 부를 어마어마하게 획득했던 그런 평민들, 이 사람들이 주도 세력입니다. 그 전까지의 사회의 힘을 누가 잡고 있었냐 하면은 서양에서 왕과 귀족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과 혈통에 의해서, 무력과 혈통. 그랬는데 컬럼버스 이후부터는 이제 그 부를, 재산이 왕과 귀족이 상업인의 저 발끝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과 귀족 중에, 제후와 귀족 중에 그 상업인들한테 빚을 져가지고서 부채가 이제 있는 그런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실제 프랑스 대혁명은 여러분 자유평등하게 얘기하지만은 그거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냥 힘이 강해진 세력이 뒤집어 엎었다. 저놈들은 돈도 없고 왕과 귀족이, 그렇죠? 힘도 없는데 그냥 권력은 다 갖고 있고 우리가 번 돈은 다 뺏어갑니다. 세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 해서 일으킨 게 1789년도에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력이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제비했기 때문에 KBS 이번 프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다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불을 거머쥐었다. 근데 중국은 바다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는 쇠퇴했다는데 그것도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그 연표에 나와 있지만은 중국이 콜럼버스보다도 한 100여 년 이전에 제일 위에 한 150, 200년 전에 벌써 아프리카까지 이제 그 함대가 갑니다. 그러니까 수천 척의 배가 떠나가지고서 콜럼버스가 1492년도인데 1400년대 초에 한 100년 전에, 그렇죠? 이때 이제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정화라는 사람이에요, 정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 여러 차례 걸쳐갖고 그런 원정을 7차례 걸쳐서 떠났다가 들어오는데 그때가 중국의 그 명나라 영락제 때입니다. 근데 중국서는 정화 이후에 다시는 해외에 선단을 파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반성을 할 때 동아시아에서 너무나 중국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문을 닫았다. 그래서 결국 서양에 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그 혈통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왕과 귀족이 일반 상업인이 들어와서 힘이 세죠.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그냥 젖혀버립니다. 그래서 정화도 나중에 사라지고요. 그 신라시대 장보고도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힘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 기존의 권력이 그걸 없앱니다. 근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는 수천 명이 떠났네요. 수천 명이요. 그 다음에 약탈을 해가지고서 수천 척의 배가 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제압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부가 평민한테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유럽은 기존의 권력들이, 왕과 귀족들이 그것을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고 프랑스 혁명에 이어서 나폴레옹이 활동을 하죠. 프랑스가 이제 자유화가 되니까는 다른 유럽의 왕들이 막 침공을 합니다. 놔뒀다가는 우리도 목이 잘릴 테니까 그걸 다 제압한 게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거꾸로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돼버리죠. 나중에는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법전이 나폴레옹 법전인데 그때 본인의 권력의 기반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 바로 상업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 법전이 바로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지만은 나폴레옹 법전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소유권의 절대성. 우리가 남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개척해서 번 돈 왕과 귀족이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소유권의 절대성이에요. 두 번째, 계약 자유 원칙. 우리가 가서 노예 계약 맺어도 왕과 귀족이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 책임주의. 계약 맺었는데 누가 그걸 안 지켜요. 그럼 우리가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업인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것이 1800년대 이후부터의 유럽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탄생이에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가 막 창출됩니다. 여러분 하여간 유럽에 가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거의 다가 다 그때 이후 겁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해요. 모차르트의 음악 어마어마하죠. 베토벤, 칸트의 철학, 그 다음에 뉴턴의 물리학 어마어마해요. 얘는 희생당한 인디안의 피가 배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과학합니다. 어쨌든 워낙 원래 우수해가지고서 그렇게 유럽인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부에 의지해가지고서 과학기술 발달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군사력의 신여예요. 과학 왜 발달시킨지 아세요? 전부 다 군사기술의 부스러기가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군사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전부 다 군사기술이에요. 그걸 조금 따다가 상업화 시켜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모든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헌팅턴이 얘기했듯이 서양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 폭력의 우위. 물론 콜럼버스 당시까지만 해도 폭력성에서 가장 우위에 있던 집단이 어디냐 하면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전쟁에서 종교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 여기에서 서양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가서 이슬람을 제압하러 갔다가 거꾸로 집니다. 왜? 무력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 콜럼버스 이후에 엄청난 부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무기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개발이 16세기 초부터 엄청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운송수단 같은 것들이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헌팅턴이 얘기했던 서구 문화의 폭력성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역사를 이렇게 짚어보면은 우리는 지금의 어떤 세계의 역사, 우열에 대해서 우수하다, 열등하다에 대해서 당연한 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이제 그런 지위를 점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얼굴만 봐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너무나 고마운 그런 여민하게끔 만드는 이제 최면이 걸려졌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폭력성이 물론 이 서구 이외의 지역도 지배했지만은 서양 내에서 이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드디어 터진 것이 1964년도에 이제 학생운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힘을 얻게 된 계기가 4.19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주동했던 분이 쓴 책에 직접 쓰고 있습니다. 4.19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그전까지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도 학생혁명이 아니에요. 시민들이에요. 전부 다 힘이 있고 돈이 많은 그런 그 상업인들입니다. 그 세력은. 근데 한국을 보니까는 20살짜리 돈도 없고 그렇죠? 새파란 젊은이들이 정권을 전복시켜요. 이걸 보고서 이게 타임지 뉴스위크에 다 퍼집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서 우리도 한번 하자 한 게 64년도에 버클리 대학에서 시작되었던 이제 학생운동의 시작이고 그게 불같이 서구사회에 퍼집니다. 그래서 67년도에 몬트레이, 그 미국의 서부 지역이에요.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이 열려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 이게 이제 그때 선동가예요. 모두 샌프란시스코 모여서 젊은이들의 얘기를 하자. 우리 군대 끌려가지 말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68년도에 우드스탁 페스티벌 30만 명이 모여요. 뉴욕 근처에서.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서양의 그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거리 뛰쳐나오죠. 그러면서 반전 운동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남녀 평등 운동이 벌어지죠.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서양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데모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74년도인가 IMF 지원을 받습니다. 왜? 다 파업을 하고 다 데모를 하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60년대부터 79년도까지 그게 계속이 돼요.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제압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입니다. 철의 여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의 여인. 그러니까 대처가 드디어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서구를 망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힘이었다 해서 그걸 다 제압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제 이 영국을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영국을 살려내죠. 바로 그 다음에 미국서는 누가 집권하냐 하면은 1981년 1월 1일부터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오믹스 대처리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 뉴에이지들이 일으켰던 그런 식의 어떤 사회 혼란, 이거를 제압했던 보수주의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89년도에 공산사회가 다 망합니다. 저 사회주의가. 다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던 젊은 학생운동을 갖다 다 제압을 했고 지금은 이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권 다 제압을 했죠. 다시 그 옛날 오직 그 자본주의적으로만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퍼진 이념이 바로 신자유주의란 겁니다. 네오리버럴리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풀어놓자. 모든 장벽을 철폐하자. 이럴 경우에 경제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념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만든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다 풀어놓고 힘센 놈 나와 해서 싸우게 할 때 가장 이 부가 늘어납니다. 많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밀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89년도 9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신자유주의, 다시 말해 어떤 그 사회 저항 세력이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속된 말로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놈들이 있어가지고서 혹시 저쪽의 세력을 뺏길까봐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보장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본주의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부터 본색이 무슨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어느 게 돈을 많이 벌까? 그러면서 사회가 각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법전서 얘기했던 그런 그 상업인 중심의 인간관에 근거한 법률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또 우리도 그게 체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새 아주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헌법이 우리 몸에 속속들이 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 여러분 이 불교의 가르침에 비춰가지고서 그 옛날 시대는 그 전근대죠.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가 다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탐욕, 그렇죠? 막 재산을 모으죠. 근데 분노, 말 안 들으면은 왕과 귀족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다음에 어리석음, 종교적 어리석음이죠.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탐진치 중에서 진심, 분노 이거는 법으로 제압합니다. 형법으로다가 남을 해칠 경우에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도 남을 못 해쳐요. 근데 탐욕은 어떻게 해요? 탐욕은 조장하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삼독심으로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탐욕은 조장하고 개인의 탐욕은 그다음에 치심은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다. 내비둡니다. 언론의 자유 해가지고서. 그 대신 하나 이제 옛날보다 좋아진 것은 분노에 대해서 진심을 사회에 어떤 감심한 경찰들이 그걸 항상 제압을 하고 함부로 그 권력의 그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이제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전에보다는 행복해졌지만은 그 최선의 사회는 아니에요. 그럼 최선의 사회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글에 중반 후반에도 적어놨는데 이제 다시 부처님의 일생으로 이제 불교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시타라는 선인 관상가가 예언을 해요. 관상보더니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냥 활동하시면은 전륜성왕이 되고 어마어마한 황제가 돼요. 만약에 출가하시면은 부처님이 되신다, 깨달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요새 말로 푼다면은 전륜성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어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뭐예요? 힘이 아니고 옳고 그른 거, 정의, 그 다음에 이념, 사상, 철학, 종교 이게 부처님의 길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의 길을 가시는데 요새 말로 푼다면은 전륜성왕은 실리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실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 이익이 커지면은 내가 황제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어떤 기업의 수장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는 길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리가와 이념가입니다. 그래서 실리가의 길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고요. 이념가의 길이 바로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념가의 길 경우에는 먹고 살 게 없어요. 다 말만 다 하기 때문에 일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합니다. 또 거꾸로 실리가만 기승을 부릴 경우에는 그때는 밀림이 돼버립니다. 아주 비참해집니다. 약자일 경우에. 또 강자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화무 11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꽃이 피었다고도 열흘간 붓지 못합니다. 나중에 권제해서 떨어지면은 처치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림 같은 경우에는 약자도 힘들지만은 강자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인간사회에서 실리가와 이념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입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이 불광운동이 지향할 점이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무슨 이념이 생겨가지고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생겨가지고서 이 사회를 다 지배하고 절대 안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본다면은 항상 실리가와 이념가가 균형을 이루면서 사람 사는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왕과 제후들이 실리가예요. 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황이 이념가예요. 교황. 그래서 왕과 제후가 함부로 굴면 교황이 제압합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옛날 무슨 아프리카 어떤 원시인 같은 경우에도 추장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무당이 있죠. 무당이 이념가고요. 그다음 추장은 실리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당이 있다가는 실리가가 함부로 나갈 경우에는 무당이 계시받았다고 해갖고 그게 진짜인지 뭔지 몰라도 그걸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바라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 왕족이 있고 상인이 있고 노예가 있죠. 왕족과 상인이 실리가예요. 바라문이 이념가입니다. 근데 더 인도는 부처님이 나온 땅이기 때문에 이념가를 더 위로 칩니다. 바라문을 갖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사상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농공상이 있었죠. 농공상은 실리가예요. 그렇죠? 재화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산은 뭐예요? 공자를 맹자하면서 옳고 그런 거 따집니다. 근데 이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망해요. 조선시대 말기에 전부 다 공자를 맹자만 했지 일은 안 합니다. 그럼 망하죠. 그렇죠? 거꾸로 실리만 추구할 경우에는 밀림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이제 미래 그 인류 역사를 볼 경우에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무슨 사회주도 절대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런 실리와 이념이 균형을 이루게끔 사회를 이렇게 끌고 나갈 때, 그때 그 새가 날아갈 때 양 날개가 다 온전해야 좀 잘 날죠. 한쪽 날개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추락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상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광운동은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념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실리가 없으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지 돼요. 당연히 그것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또 더 앞으로 더 경쟁을 해야지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항상 사회에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사회에 이제 불의가 혹시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다 이념가 역할이고, 바로 이제 불광운동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의 반야바라밀 사상과 이제 연관시킨다면은, 여러분 견성이라고 할 때 제가 한 2분만 더 하고서 끝나겠습니다. 30분에 끝나죠? 40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이 반야가 이제 지혜인데, 이제 공송의 지혜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약간 반야 바라미를 내가 봤다 할 때, 그걸 견성했다 해도 되면 견성. 견성 뭐 아시죠? 깨달은 걸 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견성이란 말이 견불성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성품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견불성을, 그러니까 볼견자에다가, 그러니까 불성이에요. 그걸 견성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성이 뭐냐 하면은 바로 중도가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이 뭐냐 할 때 바로 중도가 반야바야빈이고 중도가 공이고 중도가 불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성할 때 이 화두 들고 수행하시죠. 화두. 조주무자 화두 들어보셨어요? 조수 스님께 개개 불성이 있는가 여쭤보니까 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는 일체 중생 시주불성,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유해야 되는데 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의문이 돼요. 왜 무라고 했을까? 무라고 했을까? 그게 화두가 됩니다. 화두. 그래서 다리 꼬고 앉아서 그 생각만 하다가 탁 터지는 건데 이게 견성이에요. 근데 그 무자 화두를 들을 때 없을 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있을 유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유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비유 비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마음을 중도의 궁지로 몰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의 생각에 떨어지지 말고서 항상 중도지향하라. 다시 말해 그 생각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라. 이게 바로 이 견성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성이라고 할 때 중도를 보는 건데 중도를 다른 말로 불이중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앞에 불이문이 있죠.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은 이분법 타파예요. 중도가 먼저 얘기할 때 중도 가운데 중자에다가 길도 짜지만은 가운데를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양극단을 배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 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사상적으로도 중도를 추구해야지 되고 실천적으로도 중도를 추구해야 됩니다. 사상적 중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번민이 많아요.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번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번민이 생깁니다. 중도를 알 경우에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불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도 않아요. 엄밀히 볼 때는. 죽음도 없어요. 엄밀히 볼 때는요. 그래서 뭐 불생불멸해도 되고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게 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우리가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흑백논리적으로 작동하는 머리가 만든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 틀렸기 때문에, 엉터리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것들이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 자체가 그래서 머리로 떠올린 모든 종교적 고민, 철학적 고민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철저하게 철견할 때, 그걸 자각을 할 때 그때 철학적 고민, 종교적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나는 누굴까? 세상에 왜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태어나기 전에 뭐 했을까? 그 다음 뭐로 만든 고민이에요? 머리 갖고 만든 고민이에요. 근데 머리가 작동을 할 때 이분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흑백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다 엉터리 고민이에요. 우린 지금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죽음도 없고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말이 얼마나 틀렸냐 하면 여러분 이제 바람이 불죠. 아까 바깥에서 바람이 분다 할 때 흔히 바람이 분다 하면 딱 떠오르죠.
근데 실제 바깥에서 바람이 부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제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법 실상의 세계에서. 왜냐하면은 바람 하면은 이게 불고 있는 거예요, 안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 떠올려 보세요. 바람. 불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을 할 때 그렇게 불고 있는 바람인데 분다, 또 분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하면 부는 게 두 번 있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있는 일과는 관계없는 말을 갖다가 짓거리는 겁니다. 비가 내린다 할 때, 이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린다 말을 하죠. 근데 실제 하나의 강우 현상이에요. 근데 단어를 두 개 써요. 비, 내림 두 개를 써버리죠. 자, 비 하면은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비 하면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비. 안 내리는 비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말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가짜 말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말들 가지고서 모아서 만든 종교적 철학적 고민을 얼마나 엉터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자각을 할 때, 철저히 훈련을 할 때, 그 종교적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중도를 자각을 할 때, 불이. 이분법 비판이에요. 흑백 논리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나와 남은 다르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흔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요새는 어디 길 가다가, 어디 잘 몰라서 물어보죠? 대답을 안 해줘요. 진짜 그래요, 요새는요. 제가 몇 군데 이제 세운상가 쪽에 갔다가 가게 찾으려고 저기요, 여기요. 가만히 있던 이럽니다. 왜? 자기한테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날개 한쪽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이념가가 없다는 얘기, 옳고 그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개체만 살아있습니다. 개체만. 이게 자본주의, 나폴레옹 법전에서 원래 추구했던 개체가 바로 그런 개체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몸에 체화가 돼가지고서 다들 개인주가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제 헌법 제정한 이후에 그 헌법이 각 국민의 마음속에 체화가 되었다. 이렇게도 됩니다. 좀 냉소적인 얘기지만은 그때 이제 그 사회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이 있고 너무나 힘들고 항상 비교하고 살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나와 남은 다르다. 이게 이제 이분법이에요.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 나와 네가 다르지 않다. 뭐예요? 자타불이 이렇게 일하죠. 불경으로 동체 대비 얘기하죠. 뭐예요? 이게 바로 불이중도의 실천적 운동입니다. 이게 자비행이에요, 자비행.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나와 남이 다를 경우에는 힘든 사람도 남은 남이에요. 나랑 관심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각할 때 그 모든 생명의 고통에 대해서 내 고통스러운 느낍니다. 이게 불이중도의 이타행이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사회에서 차별이 벌어질 때, 뭐 힘센 사람이 그러니까 부당하게 막 약한 사람을 괴롭혀요. 이게 뭐예요? 이분법이에요. 강약의 이분법이에요. 그걸 요새는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요새는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왜? 신자유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밀림이기 때문에, 다 개인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만히 못 입고서 가서 뜯어 말려요. 왜 이러냐고. 그렇죠? 이게 바로 탈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의 실현도 불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남북한이 한민족이에요. 근데 분단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950년부터 65년 이렇게 돼 있죠. 약간 비극의 땅입니다. 한반도는 비극의 땅이.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최강국 네 나라가 잡아 끌어요. 중국 인구 13억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싸우자 하면은 우리 인구의 26배예요. 싸우자 26명이 달려옵니다. 우리한테요. 상대가 안 되죠. 소련, 러시아 세계 최대 영토예요. 상대가 안 돼 우리하고. 미국 보세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일본 보세요. 경제 대국 2위, 3위 합니다. 상대가 안 되죠. 하필이면 그 네 나라가 딱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한반도는 거열형을 당하고 있다. 풀드 어파트. 위에서 중국, 러시아가 끌고 있고 밑에서 미국, 일본이 끕니다. 한반도 분단입니다. 그렇죠? 찢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찢어놨냐 하면은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기가 바로 쇼크 업서버입니다. 쇼크 업서버. 여러분 쇼바 알죠? 쇼바 자동차에. 강대국의 완충지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절대 강대국이 여기 통일 안 시킵니다. 왜? 통일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주둔한 미군들이 중국하고 러시아랑 총을 겨눠야지 돼요. 위험해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철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본 위험해요. 그것도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하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도요. 그래서 이제 그 강대국들이 바보 같은 민족한테다가 시켜가지고서 남북한테 이렇게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근데 뒤에 딱 버티고 앉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연이 충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충지대였기 때문에, 쇼바였기 때문에 이제 통일을 못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힘이 세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OECD 들어갔고,
지금은 나라는 작지만은 주도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분단도 이걸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한반도가 비참한 어떤 그런 경지에 빠지지 않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타국에 의존해 갖고서 우리가 평화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단의 이분법을 타협하는 것이 바로 통일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실천이 네 가지예요. 하나가 사상적 중도, 뭐예요? 종교적 고민이 없어지고, 하나가 남과 나의 그런 실천적 중도, 뭐예요? 자비행의 실천입니다, 사회에서. 세 번째가 사회 정의 구현이에요. 그렇죠? 차별의 이분법 타협하는 거.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분단의 이분법을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중도가 바로 반야공이고 바로 바람일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